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윤석열 반정, 조선시대 중종 반정, 인조 반정처럼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것도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윤석열 반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차차 얘기하게 될 테고, 그 첫 번째로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 만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났습니다. 북에서 남을 보면요, 이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남에서 북을 보면 이건 영락없는 지옥입니다. 단 70년 만에, 70여 년 만에 왜 이런 극과 극의 차이가 났을까? 이걸 밝혀야만 우리가 번영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거든요. 이 위성에서 찍은 밤 사진을 보면은 남한은 여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환하게 빛나죠. 그런데 북한 쪽은요, 평양에 점 하나 딱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전부 완전히 암흑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남과 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의 수도권의 불빛을 볼 것 같으면 일본 도쿄의 불빛보다도 더 환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얘기할 내용을 압축해 놓은 목차 얘기를 좀 하면, 남과 북은 천국과 지옥으로 극과 극으로 바뀌었다. 왜 이래 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친미는 흥하고 반미는 망한다 하는 그런 세계사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남한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K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87년 항쟁으로 민주화에도 성공했죠. 그런데 이 K 기적을,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 민주국가가 돼 있죠.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래 보니까, 이거는요, 한국이 한미동맹 기초 위에서 이런 K 기적을 실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K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기적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한 코메리카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윤석열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주문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쭉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윤석열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주사파하고는 협치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그 당면한 과제를 그 핵심을 짚은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가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대한민국을 어쩌면 수복할 수 있겠다. 저런 자세라면은 그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고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윤석열 반정이라고 제목을 달았냐. 조선 왕조 시대 중종 반정, 인조 반정은 뭡니까? 조선 왕조는 기본적으로 건국 이념이 유교적 가치의 실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연산군과 광해군은 유교적 가치를 이 가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엄청난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왕조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유교 국가를 일탈할 뿐만 아니라 무법천지 폐륜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연산군이나 폐륜 군주를 내쫓고 다시 유교적 가치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런 게 조선왕조 시대의 반정이었다면 대한민국의 반정은 뭐냐? 대한민국의 핵심은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산업화 이런 걸 한 데 있어서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한미동맹.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걸 다 거의 때려 부숴버렸죠. 그래서 이런 그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거의 홀홀단신으로 문재인 정권에 맞선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의 기본, 대한민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반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반정을 이해하자면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 남과 북이 천당과 지옥으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 결정적 차이는 뭐냐? 남쪽은 친미를 하고 그 기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발전시킨 거죠. 근데 북은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반미를 했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공산당 독재를 하다가 수령 독재, 김일성 신국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간 길에 결정적 차이가 뭔가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였습니다. 그래서 친미를 한 남한은 흥했고 반미를 한 북한은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두 가지 다 실현하고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죠. 이런 대한민국을 지켜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걷고 달리게 한 이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황금시대를 얻었죠. 그 두 다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한 일이 뭐냐? 이런 대한민국의 두 기둥을 때려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저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파괴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고 중공을 상국으로 받드는 그런 남조선 총독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윤석열 반정이란 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반정의 의미는요, 첫째는 잠들어버린, 망가져버린 대한민국을 일깨우고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수복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길로 들어섰다. 대한민국 수복의 길로 들어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문재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파시스트, 김일성, 김정일도 내가 볼 때는 뺨치는 인물이에요. 이런 이재명을 나는 뭐 이틀러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 대통령 됐으면은 수령의 길로 가요. 빤해요. 경기도에서 거짓 했거든요. 성남시에서도 거짓 했거든요. 절대군주예요. 이런 이틀러가 대통령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틀러 수령을 막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에서 볼 때는요, 남은요 진짜 천국이에요. 이거는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탈북자 모녀인데 이 모녀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환해요. 이게 딱 표현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밝잖아요. 그 신수가 훤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완전히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신수가 훤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신기롭고 자유롭다. 정말 놀랍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하면서 그 제목을 자유천국 대한민국이라고 붙였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을 자유천국으로 느끼는 거는 막 금방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요. 근데요, 한국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는 거는, 한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야,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한국은 그러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을 압도할 만큼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터넷 속도 같은 거죠.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요, 선진국에서도 그
못 따라오는 게 못 따라올 그런 한국의 어떤 굉장히 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이요. 주권자 힘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대중교통, 대중문화, 대중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 그 다음에 이 공공 서비스, 이런 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국 BBC에서 영국이 원래 그 기후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여름 더위가 엄청난 폭서가 찾아와가지고 혼났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거의 모든 시설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버스, 지하철 뭐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도 그늘막을 딱 쳐놔놓고 사람들이요 거기서 좀 덜 덥게 하고, 이런 건 보니까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BBC에서 한국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피서를 하러 인천공항까지 온대요. 이건 참 농담스러운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이 대체로 아직도 국가의 주권자에 대한 서비스는 대단히 취약한 데 비해 가지고 한국은 일찍부터 대중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주권자 파워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대중교통은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을 거예요. 값도 싸고. 그 다음 대중문화. 이건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밤에도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밤문화. 이런 거는 가히 다른 나라들이 천국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자체가 천국이란 말은 전혀 아닙니다. 헬조선 측면도 있고 천국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북한을 딱 보세요.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 됐다고 태양절 행사, 세상에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다는 게 그냥 놀랍잖아요. 어느 종족이 이런 종족이 있어요. 아니 기원전 3000년 시대에 사나. 응? 그 평양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매스게임 하고 있죠. 이거는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혹행위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있잖아, 그죠? 완전 로봇 취급하잖아요. 로봇 취급이 아니라 로봇이 돼버린 겁니다. 매스게임 로봇. 김일성 로봇, 수령 로봇이죠. 그래서 여기 쓰여진 글 봐요. 무궁 번영하라. 김일성 민족이래요. 우리 민족이. 이 정도 되면 이건 끝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누구도, 그죠? 게르만 민족을, 히틀러 민족이 익한 종족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도. 김정일 조선이요. 조선이 김정일이 사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종교도, 종교 집단도 이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체주의입니다. 그 지상낙원이라고 부르짖는 북한이 어떤 모습이냐?
여보세요. 노력동을 하는데요.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을 저렇게 이 트럭에다가 실어다가 그 일할 곳으로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밥도 안 주고 일 시키고 또 저 차로 태워다 그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것도 안 하면 오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 차에 타는 사람들 보세요. 인도의 그 기차에 쫙 타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같아요. 사람이 짐짝보다도 못해요. 이걸 소개한 유튜브가 이 탈북자인 모양인데 유튜브 말한 사람이 나레이터가 이 탈북자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에서 선전하는 겉모습만 보고 저들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길. 단언컨대 자유의 땅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저들이 사는 세계 체제 속에서 절대로 단 하루도 못 버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서 이런 현실 속에 살아봤잖아요. 그죠? 노력동원하는. 조선시대에도 이런 식의 노력동원을 안 했어요. 완전히 강제노역이에요, 이거는. 아니, 국가 전체가 인민을 강제노역시킨 나라. 아니, 옛날에 노예나 강제노역시켰지요. 이런 일은 없어요. 전대후문, 전대미문에 그런 전체 인민이 노예가 된 체제다. 노예보다도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삶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북한과 한국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 자, 그 사진들을 보니까 남과 북이 진짜 천국과 지옥 차이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남과 북은 극과 극을 달려왔다. 남코리아는 2021년 현재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의 나라가 됐다. 그 다음에 K기적, 한강의 기적, 그게 아니고 K기적의 나라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해가지고 선진민주국가로 진입한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와 제3세계를 경고한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민족사 최고의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다. 영토 시대, 땅 따먹기 시대에는요, 한국은요,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를 별로 못 벗어났어요. 물론 고구려가 있긴 했지만은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영토의 시대가 아니고 시장의 시대잖아. 그죠? 시장의 시대는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 세계를 누비고 있고 K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비해서 북코리아는, 같은 코리아인 북코리아는 2021년 현재 최악의 독재국가, 세계 최빈국이다. 가장 가난한 나라다. 그 다음에 아까 사진들에서도 봤다시피 김일성이 태양신이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김일성 신국이 돼 있다. 세계 유일의 3대 세습국가다. 그래서 인류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전체주의 집단이 돼가지고, 전체주의 집단이 돼가지고, 인민은 이제 노예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그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성을 다 빼앗겨 버리고 머릿속에 새겨놓은 대로 세뇌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민은 수령 로봇이 되어버렸다. 그 수령 로봇이 내보이는 최악의 이 놀이가 뭐냐 하면은 아리랑 집단체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코리아는요, 1000년 동안 같은 민족이었죠. 최소 1000년입니다. 그 이전까지 거슬러 적어도 고려 때부터는 한민족이었죠. 그렇죠. 삼국은 뭐 민족이 같았냐 달랐냐 그 딴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빼고 적어도 고려 때부터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선만 해도 1000년이죠. 최소 1000년 동안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역사,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은요, 둘 다 식민지 경험을 했고 전쟁 폐허 위에서 극빈의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건 남이나 북이나 뭐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북이 조금은 낫어요. 근데 1000년을 같이 해온 민족이 단 70년 만에 극과 극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은 극과 극으로 달라진 원인이 민족 DNA 때문은 아니죠. 그렇죠? 민족 DNA 같으면 남한이 이 기적을 이루면 북한도 기적을 일으키고 남한이 대단한 나라 됐으면 북한도 대단한 나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민족 DNA가 아니라면은 70년 만에 극과 극을 이룬 이런 차이를 만든 근본 원인은 뭘까? 이걸 한번 탐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탐구해 보니까 친민은 흥하고 반민은 망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남북 분단이 되기 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한테 항복을 받으면서 미국과 소련이 38선 이남과 이북으로 분할 점령을 했죠. 그래서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고 북한은 소련이 점령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체제의 패권국가이고 소련은 공산 독재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스탈린 독재가 이루어지는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공산진영의 패권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웠습니다. 남과 북에다가. 자기 닮은 정권을 미국 닮고 소련 닮는 국가 또 정권을 세웠겠죠. 초대 정권의 정당성. 한국에서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바람대로 친미 반공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100% 미국의 뜻만은 아닙니다. 왜?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거는 공화국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개입해서 세웠던, 여하튼, 민주공화국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당성은 선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요, 북의 조선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건요, 이거는 딱 하나 이유입니다. 스탈린이 네가 대장해, 이렇게 딱 찍은 겁니다. 내리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당성은 이 정권 누구로부터 나온다? 스탈린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족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공화국으로서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당성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소련이 내려꽂은 인물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소련에 점령되자마자 곧 이어서 스탈린의 초상화와 김일성의 초상화가 전국 각지에 막 폭발적으로 걸리기 시작합니다. 46년 3월 1일 3.1절 기념식, 이때 3.1절 기념식을 했어요. 태극기도 걸려있죠. 북한에서도 태극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진을 걸어놔놓고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진 걸어놔놓고 둘이 이 김일성이가 연설하고 있죠. 김일성 이 연설하는 그 모습은 쪼맨하게 나오고 이 뭡니까? 초상화는 어마어마히 크죠. 스탈린이 소련군 대위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내리꽂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김일성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자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소련에서 군대를 하나 창설을 해요. 김일성 부대를 위해서 창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극동군 88여단 1942년 7월에 만들어가지고 45년 9월에 없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순전히 김일성 부대를 위한 그 소련 군대를 만드는 거죠. 왜? 김일성을 소련군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부대를 소련군으로 편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김일성이가 대장 노릇해요. 그래서 소련군 대위로까지 진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이미 해방도 되기 전에 스탈린에 의해서 내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김일성 환영대회를 열어줘요. 김일성 띄우기를. 그러니까 그 점령하자마자 45년 10월 14일이니까 점령하자마자 9월 9일인가 8일인가 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8월 19일인가, 하여튼 얼마 안 가가지고 이 환영대회를 엽니다.
마지막에 김일성을 공식적으로 띄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김일성 스탈린 대영 초상화를 9만 점을 제작했대요. 9만 점. 9만 점. 그리고 전국에 완전히 깔아버린 겁니다. 스탈린이 김일성 띄우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46년 10월 1일에는 김일성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보세요. 아직도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소련 군정 시절이잖아요. 군정 시절에 이미 김일성 대학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탈린 대학도 없어요. 그런데 김일성 대학을 세운다. 이거는 뭐냐면은 소련에서 북한은 김일성이 나라라고 인정을 했다는 걸 웅변해 주는 게 김일성 대학입니다. 그래, 북한은 네 거야 하고 던져준 겁니다. 이런 나라, 이런 정권이 어떤 정당성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은 국가체제의 차이가 있죠. 한국은 반공 독재를 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자유민주주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조선은, 북한은 공산 독재를 하다가 김일성 수령 독재를 하고, 그게 점점 더 굳어져 가지고 김일성 신국이 되고 또 3대 세습까지 하게 됐죠. 이 국가체제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 민주주의를 하냐 세습 독재를 하냐. 독재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가 세습 독재죠. 이 정근대 독재니까.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하냐 계획 경제 또는 배급 경제를 하냐. 이 두 가지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계체제 패권국가 미국과의 관계가 어땠냐. 한국은요, 사실은 미국이 요구한 건 뭡니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한국이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전위가 되라. 제일 앞선이 되라. 그래야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왜? 공산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소련도 이쪽에 북한 위쪽에 있죠. 그죠? 그 다음 중국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대 거대 공산국가가 있는데 이걸 북한은 물론이고 저질이 해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 일본도 공산화돼요. 그러면 세계 전체가 공산화로 가는 겁니다. 그 전위 역할을 한국한테 짊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한국은 반공 전위 역할을 맡으면서 미국 꼬봉 역할을 했는 건 사실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미군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지로 내줬죠. 그러다가 한국이 이제 지금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미국 꼬봉은 아닙니다. 이제는 한미동맹,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가치를 같이 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요,
북한은 극렬 반미예요. 반미가 제1의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악마가 있어야 기독교 흥성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어떤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적이 있어야 내부에 이 독재가 가능합니다. 객소리 못하고 따라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극렬반미죠. 뭐 언어부터가 여하튼 거칠 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극렬반미는 북한의 제1의 통치 이데올로기다. 그럼 제2의 통치 이데올로기 뭐냐?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우리끼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 이데올로기는요. 앞으로 통일하자. 통일. 이건 깊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친미는 흥하고 반미는 망하더라.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미 자유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흥한다. 왜? 친미를 하려면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자유민주주의를. 그래야 미국하고 더욱더 친해질 수 있겠죠. 그냥 미국 꼬박 노릇만 하면 미국하고 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꼬박 노릇만 하는 거지 미국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그죠? 친한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핏줄이 같을 경우에 친합니다. 출신이 같을 경우. 그러면은 혈연, 그 다음에 지연, 학연 이게 같으면은 서로 친해지죠. 근데요. 이거 아무리 혈연, 지연, 학연이 같아도요. 가치가 틀려져 버리면은 이거는 친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적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익을 공유하면은 친해집니다.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이거 다 이익을, 정당, 이익을 같이 하는 거죠. 그 1차원적인 출신에 따른 친함, 2차원적인 1차원적인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결정된 거죠, 이미. 그 다음 이익은 현재의 이익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미래의 가치.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그것이 같을 경우에는 혈연적 어떤 지연적 이익의 어떤 연대보다는 어떤 동지적인 친함을 느낍니다. 훨씬 마음 편하고 좋죠. 만나면 즐겁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볼 때요. 미국과 친해지게 되면서 자유의 가치, 개인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시장경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차차 알아가게 되고 그걸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반공 앞잡이, 반공 꼬박 노릇하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싹 올라서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친미 플러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흥한다. 그래서 미국이요,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부흥을 위해 가지고 마샬 플랜으로 130억 불을 유럽에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독일에 제공한 게, 독일은 적국이잖아요. 적국인데도 독일 재건에 14억 5천만 불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적국이었던 일본의 민주개혁을 미국 군정이 완전히 만들어내죠. 그래서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1955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세계 경제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 15년 동안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미국이요, 일본의 민주개혁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반공전선, 처음에는 반공전선으로 있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면서 또 소위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979년에 이 단교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요,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지금 또 미국과의 관계는요, 중국 때문에 여하튼 여러 가지 한계는, 제약은 있지만은, 굉장히 강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친미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거죠. 이런 나라 다 흥했어요. 근데 종교 독재, 공산 독재를 한 나라는, 특히 공산 독재는요, 다 망했습니다.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게 이 쿠바, 조선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게 중국 정도인데요. 중국도 미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공산 독재 플러스 반미는 반드시 망한다. K기적, 코메리카의 힘. 보세요.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선진 민주국가가 된 것, 그것이 K기적입니다. 핵심이,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기적은 코메레카의 힘이었다. 한국인의 노력, 그것도 물론 크죠. 크지만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적으로 K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K기적은요, 우선 한각의 기적이라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산업화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요, 박정희 기적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또 기회 날 때, 내가 이거 이미 한번 강의했어요. 박정희 정도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는요, 세계에서 한 100개 국가 된다고. 박정희는요, 어마어마한 자본을 엄청나게 낭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미국이 만들어준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요, 해방 이후에 한국에 직접 내지 간접으로 투입한 돈이 140억 불 이상이에요. 그 중에 무상원조가 106억 불이에요.
근데요, 유럽 부흥할 때 유럽 부흥 계획에 따라서 마샬 기금을 만드는데, 그래서 유럽에 퍼준 그 준게 130억 불인데 이보다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 지원 국가가, 이 유럽 부흥 때 최대 지원 국가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미국의 제1우방이죠.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영국발 국가잖아요. 그죠? 영국인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영국한테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폐허에서 일어나도록 엄청난 지원을 해준데, 그때 지원해준 지원금이요, 33억 불이에요. 33억 불. 근데 한국에 지원해준 그 3배를 넘는다는, 무상 원조만 해도 3배를 넘는다는. 미 군정 시기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5억 달러 이상을 무상 원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에 미국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 하는, 그건 물론 돈은 미국 돈이죠. 무상 원조가 31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 다음에 존슨이 그 쿠데타 성공한 박정희를 불러가지고 2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는 한일 국교 정상화해라. 그 다음에 월남전 참전해라.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원조를 하겠다. 해가지고 박정희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에서, 이거는 뭐 미국에서 들어온 돈은 아니지만은 일본에서 들어온 돈이지만 이 3억 불, 그 다음에 유상 2억 불, 그 다음에 미국이요 1960년에서부터 77년까지 무상 국방 원조가요 70억 불이에요. 이 프레이즈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한국군한테 미국이 제공한 돈 있잖아요. 그게 10억 불 이상이고. 그러니까요, 미국은요, 정말 한국이 뭐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냐 할 정도로 제일 가까운 영국의 3배의 무상 원조를 할 정도로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그 힘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발전하는 걸음이 된 건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미국이 대줬다. 한국이 산업화라는 거는 미국 자본 없으면 택도 없다. 그거는. 이뿐만 아니라요, 이 저리 차관도요, 미국이 엄청나게 대줬어요. 미국 자본 아니면 한국은 절대로 산업화 성공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원래요, 정권 잡고요, 이 군사 정권이라는 게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출 주도 경제를 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뭐 하려고 했냐 하면은 그 수입 대체 공업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수입하던 걸 끊어버리고 우리 공장 세워가지고 자체 생산하자, 북한식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면 다 망해요. 그 미국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불러가지고 아주 가정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 하면 망한다, 안 된다. 봐라, 요 쪼매난 시장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나봐야 그 상품이 경쟁력이 있겠나, 뭐가 있겠냐, 시장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를 하냐. 그러면 공업화가 절대로 안 된다. 세계 시장을 겨냥해야 이쪽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도록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세계 시장을 확보해야
엄청난 규모의 공업화를 할 수 있다. 그래 설득해가지고 수출 주도 경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해 나갔습니다. 채권과 당근과 채찍으로. 너 그래 안 하면은 우리 원조 안 줘. 이런 식으로. 이 수출 주도 경제 주문은요, 미국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나누면은요, 한국 제품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어느 나라에서 사줘요? 제1은 미국에서 사줬고, 제2는 일본에서 사줬어요. 왜? 우방국가니까. 그래서 1960년대 한 후반부터 70년대는요, 코리아 제품이 미국 상가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197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 수출액 1위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시장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돈 대줘. 전략 짜줘. 시장 열어줘. 이래가지고 경제성장 못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땅 짚고 헤엄치기 경제성장을 한 겁니다. 누구 덕에? 미국 덕에. 노스코리아도 대동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1953년부터 60년대까지. 영국의 여류 경제학자, 이 사람, 조한 로빈슨이란 이 여자는요, 케인즈 학파의 핵심 인물이에요. 굉장히 높이 평가받던 대단한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북한에 방문했는데, 방문해 갔다 와가지고, 이 방문기를 썼는데, 그 방문기 제목이 코리안 미러클이에요. 한국의 기적이에요. 코리아의 기적이에요. 그 책에서, 그 방문기에서 평양이 슬럼 없는 도시다. 세계는 다, 이때만 해도 막, 대도시 가면 슬럼가가 막 한 반쯤 되는 그런,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 평양이라는 도시에 슬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엄청 잘 돼 있더라. 의무교육, 무상의료, 연금, 이런 게 딱 보장돼 있더라. 그래서, 아, 이 나라는 빈곤 없는 국가다. 이렇게 격찬을 했어요. 근데, 한강의 기적 못자는 대동강을 기적이 일으킨 북한이 왜 저렇게 망해버렸냐. 왜? 산업화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민주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72년에 7.4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하죠. 이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뭐냐면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야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일 분위기, 민족 화합 분위기를 띄어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문재인하고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놔놓고는 어떻게 하냐. 뒤로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북은 김일성 당신이 잡수고 남은 내가 먹을게. 우리 서로 그런 건 간섭 안 하기로 해. 그래가지고 민족 대단계를 하자. 이게 민족이에요. 이게 민족주의. 그게 민족 대단함이에요. 사실은 독재 대야합이죠. 그래가지고 남쪽에는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만들고 북쪽에는 유일체제를 만들고 헌법을 발표한 날도 똑같아요. 남북이. 그래 되면서 나라가 망조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역사를 보면요.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선진민주국가로 도약하지 않으면은 경제 기적은 예외 없이 사상 누각이 됐다. 유럽이나 미국은요, 다 이 길을 겪은 겁니다. 일본도 이 길을 겪었고, 한국도 뒤따라갔고, 대만도 따라가고 있고, 따라갔고, 그런 나라들이 다 선진민주국가 된 겁니다. 근데 독재체제에서 산업화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민주화 안 하면은요, 이거는 반드시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독재체제는 어마어마한 비효율을 가져와요. 안 돌아가요, 독재는요. 그래서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히틀러 독재. 히틀러가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완전 망한 독일을, 그죠? 소위 슈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독일을요, 불과 집권하고 한 5년 만에 유럽 강대국들, 소련, 미국을 다 상대할 수 있는 막강 파워로 독일을 만들어 놓은 게 히틀러입니다. 근데 그 히틀러 독일이 어떻게 됐어요? 폭삭당하 망했잖아요. 군국주 일본 폭삭 망했잖아요. 스탈린 소련 폭삭 망했잖아요. 김일성의 조선 폭삭 망했잖아요. 카스트로의 쿠바 폭삭 망했잖아요. 시진핑의 중국, 이것도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산업화를 겪고 난 다음에 민주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반공 독재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도약을 합니다. 한번 그 기회가 있었는데 4월 혁명이 성공했는데, 이 4월 혁명이 성공한 것도요, 내가 볼 때는 물론 한국 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봉기는 했죠. 근데요, 이게 성공한 거는 미국의 힘이 결정적이에요. 송요창이가 이 깡패 비슷한 사람이에요. 막 불도저 같이, 막 성격이 급하기로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총 주면 드르륵 갈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엄사령관을 했는데요, 이 사람 발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탱크 위에 학생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만세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시민의 편에 서버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승만이가 그래라고 그랬을까? 그건요,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교수들이 데모했는데, 마지막 이제 이 결정타가 뭐냐면 교수 데모인데, 이 교수 데모를 할 때요, 교수들이 미 대사관에 가서 물어봤어요. 데모해도 됐냐고. 오케이 해가지고 데모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하야하게 된 게 어떻게 하야하게 됐냐 하면은, 미국 대사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승만이 만나러 경무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만하세요. 강요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승만이 데리고 하와이 가버린 거죠. 사실상 뭐 데리고 간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4월 혁명이 성공한 겁니다. 제3세계에서요, 민중봉기가 있을 때 총 안 쏜 나라 봤어요? 혁명이 성공한 나라 봤어요? 없어요. 다 총 쏴요. 어마어마히 쏴요. 4월 혁명 또 처음에는 쐈죠. 마산에서 총 쐈죠. 근데 서울에서는 안 쐈잖아요. 왜 그럴까? 미국이 딱 쥐고 있으니까.
87년도 6월 항쟁도 성공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뭐5.16 쿠데타로 뭐 뒤집어져 버렸고, 하여튼 87년 6월 항쟁도 성공했는데 미국의 군대가 여전히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이가요, 계엄령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내리지를 못했어요. 2차 대전 후에요, 민중봉기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성공은 거의 없어요. 위로부터의 민주화 성공은 있죠. 서독,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왜? 군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군이 절대로 있잖아, 그죠? 이 민중봉기 일어났을 때 그 민주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압해버려요. 근데 전두환은 왜 계엄령도 안 내리고 발포도 하지 않았을까? 광주에서 쐈잖아요. 근데 왜 안 쐈을까?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민주화 성공에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미국이 강력한 힘을 아직도 발휘하고 있는 코메리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되고 민주화됐기 때문에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여곡절은 있지만 선진민국 국가로 우뚝 서게 됐죠. 이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식민지 경과 국가 중 최초입니다. 아직은 유일합니다. 그래 보면은 이 K기적이라는 것은 한미 합작, 코메리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한국인이 뭐 민족적 뭐 똑똑한 민족이라서 그거 아닙니다. 그런 얼빠진 소리 좀 그만하세요. (20세기) 코리아는요, 아직도 20세기 코리아는 세계 최강의 종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사고와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원시적 핏줄주의예요. 아까도 사람이 귀속감을 가지는데, 그죠? 첫째는 핏줄주의, 종족주의, 이런 거죠. 태어나면서 있는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고가 필요 없어, 이익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핏줄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 딱 맞는 말이에요. 이 가장 원시적인 단결, 귀속감이에요. 단결의 원리고 귀속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단결하고 귀속하는 거. 이건 노조, 자본가, 뭐 여러 가지 단체들 다 그런 거죠. 3차원적인 게 아까도 말했더니 가치를 통한 그 단결, 협력 이런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20세기까지 종족주의를, 원시 핏줄주의를 별로 벗어나질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세계 최강의 가족주의였죠. 자식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응? 요즘 K클래식 하는 것도 이거요, 대부분요 가족주의의 산물이에요. 엄청난 지원을 하고 모든 걸 희생하거든요, 하나를 위해.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종족주의인데, 이 종족주의라는 게 조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종족끼리, 우리 민족끼리인데, 이거는요 반드시 민족끼리, 종족끼리 단결할 때는요, 거기는 반드시 대장이 있어요. 예? 대장이 있고 그 대장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요. 그 다음에 그 종족에서는 상하 존비가 있어요.
이게 종족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 종족주의는 민족주의의 적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에는요, 아예 나라는 말이 없죠. 못 쓰잖아요. 저는 이래 말하든지, 자기를 지칭할 때는, 나는 익한 사람, 잘 없죠. 아주 잘난 사람, 아주 힘 있는 사람, 가끔 간 사람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익하잖아요. 집단주의적 표현이죠. 나를 집단주의로 표현하는 거예요. 집단의 나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그 다음에 이름을 잃어버려요. 한국인들은. 직책이 있고 무슨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몸에 말하자면 세포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행동도요. 높은 사람 만나면 90도, 낮은 사람 만나면 뻣뻣. 그래서 조금만 위에서도 갑질을 일삼는 이 종족주의 조폭 질서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계 최강 종족주의다. 서양의 내셔널리즘하고는 다르다. 내셔널리즘이라는 거는요, 근대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와 개인 이런 것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왕조국가가 아니고 민족국가, 국민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종족주의는요,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주의라는 게요, 그냥 국뽕이 줄줄 흐르는 종족주의예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세계에, 그죠? 단일민족은요, 여러 가지, 이 단일민족이 되려면 종내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족 내에 혼인관계. 이래 되면요, 이 민족은 엄청난 유전병을 가지든지 멸족을 하든지 해야 돼요. 단일 민족이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면 이거는 망하는 종족이에요. 그런 종족 없어요. 한국이 또 지금 단일 종족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다 명백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다.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가장 똑똑한 민족이 남나라 식민지가 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자유, 개인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없는 집단주의 심리,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심리 문화가 지배한 데서는 종족의식밖에 없지 개인의식 이런 건 없겠죠. 자유의식, 자유정신 이런 건 없겠죠. 없어요. 유교적 충효사상 이런 종족주의 이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족의식이 또 극과 극을 나타내요. 조센증 의식, 민족적 자학이죠. 그 다음에 최고의 우린 최고 민족의 한 국뽕, 이게 병존하고 있어요. 이거 둘 다 병적인 증상이에요. 있잖아요, 그죠? 개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남도 나와 동등한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숙하고 또 근대적인 정신에 맞는 인간형이에요. 종족주의는 이거는 원시적인 인간형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주의가 종교화까지 되어 있어요. 한국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의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김일성 신국이 되는 거죠. 이게요,
히틀러의 나치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K-나치가 되는 겁니다. 숨도 못 쉬어요. 어떤 전체주의에 반하는 행동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절대 용납 안 되는 거죠. 이런 21세기에도 이런 현상이 심각하다. 남한이 민주화됐고 선진민주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원시 핏줄주의 종족 심리가 아직도 강하게 바다에 깔려 있다. 이게 선동을 하면 폭발해요. 언제 폭발했어요? 반일 종족주의. 조국이 선동에 다 넘어갔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미국의 대한민국 세팅. 한국이 저런 종족주의가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20세기에도 저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들어설 틈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3년 만에, 그러니까 미 군정 점령하고 군정 3년 만에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을 세팅을 합니다. 말하자면 체제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한국이 요구하는 또 하나가 뭐 있죠? 그렇죠. 반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한국에 세팅된 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해방 직후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한국의 70%가 사회주의를 선호해요. 우리가 어릴 때 들은 얘기로는 우리 우리 집이 대구에서 이제 그러니까 변두리거든요. 변두리인데 그 대구로 가는 그때는 이 다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대구 시내로 가는 다리가 아양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양교 다리를 건너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뺄갱이다 그랬어요. 벌겠다 그랬어요. 학교 물점 먼 사람은 전부 벌게져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겠죠. 북한 맨대로. 토지 국유제, 대기업 국유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 북한 중앙 꼴 나는 거죠. 그래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K기정요. 그건 꿈 깨랍니다. 꿈 깨라. 지금 우리도 지옥이 돼 있을 겁니다. 우수한 민족 그런 거 없어요. 제도가 중요해요. 시스템이 중요해요. 근데 미국이 헌법 제정에 깊이 개입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효대에 있을 때 굉장히 제일 친했던 분이 김종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편역한 책이 다원주의 정치 이론, 정치적 대안을 위한 국가론 및 민주주의 이론의 기초, 이 분도 출판사에서
1986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책은 주로 에른스트 프랭켈의 신다원주의 정치 이론에 기초하는 책인데, 이 프랭켈은 신다원주의 정치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독일에서 나치 피해가지고 미국 가 있다가 이제 전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기 전에 주한미군 군정청에 법률 고문을 했어요. 그때 이 양반이 뭘 했냐면 한국의 헌법과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원주의 정치 이론에 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한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헌법을, 그러니까 이 프랭켈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최첨단 학자예요. 말하자면 민주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그죠, 나중에 한국 국제법의 한 전환점인가 해가지고 그 자기의 신다원주의 정치 이론이 여기에 많이 적용돼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처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잘 만들어진 자유헌법 체계를,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딱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공체제는요,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군대를 통해서는요, 주한미군이 있죠. 이게 작전 통제권을 통해 가지고 국군을 사실상 지배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 현대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군대로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공체제도 고쳐지게 되죠. 이런 두 가지 기초 위에서 한미동맹을 맺고 한미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물론 미국이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신에 한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는 우리 신체 포기 각서를 써준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 어디든지 너가 기지를 만들겠다면 그 기지를 사용해도 좋다. 근데 우리가 힘이 생기면서부터는 문서로만 그래 돼 있지 실제로는 기지 지금 마음대로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드 기지도 제가 마음대로 못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권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처럼 비록 신체 포기 각서 수준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는 이제는 뭐 대등한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수준의 이 협력 체제로, 상호 존중하는 협력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산업화라는 한강의 기적은 거의 미국의 작품이다. 돈 대줘, 그 다음에 수출 주도, 성장 전략 세워줘,
시장 열어줘.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 기반을,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87년 민주항쟁이 성공하면서 자유민주주의도 쟁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그죠, 핵심 구호는 뭐였습니까? 직선 정치였습니다. 직선 정치. 대통령 직선제 하자. 대통령 간선제 안 된다. 우리 주권을 돌려줘. 이겁니다. 이거 주권 투쟁이에요. 체육관에서 저끼리 모아놔놓고 북한식으로 선거하는 그건 안 돼. 그래서 이거는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죽어있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살려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운동권의 작품이다. 그거 아닙니다. 야당 지도자, 그때 당시에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죠.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 두 사람은 또 영호남의 출신이기 때문에 영호남의 힘을 합류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동권도 상당히 참여했고 공헌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운동권이 민주주의가 머리가 있는 운동권이냐, 머리에 있는 운동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들입니다. 주사파 빨갱이, 마르크스 레닌파 빨갱이. 다만 반독재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독재파조차도 그죠,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왜? 민주주의를 학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체험해 본 적도 없거든. 그리고 87 민주항쟁이 성공하는 결정적 요인은요, 전국에 이제 한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00만 서울 시민 봉기가 완전히 군사 정권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 민주화 투쟁 동안에, 민주화 봉기 투쟁 동안에 전두환은 왜 계엄령도 안 내리고 총을 쏘지 않았을까? 나는 미국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에서 박근혜까지 이어졌죠. 이 과정에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문화가 유입하고 확산됐죠. 미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지원했죠. 그래서 K기적이 일어나고 세계사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선진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죠. 그죠?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개인의 이 활력이 넘쳐나고 창의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선진국에서 새로운 어떤 그 억압이나 통제가 없는 창조정신이 발휘되면서 한국의 각종 문화 작품들이 처음에는 동양권을 휩쓸고 지금은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동양권은 거의 다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자유가 만끽하고 자유가 흘러넘치는 그 드라마나 팝 음악이나 영화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충격이고 환호를 하겠죠. 그게 K문화가 성공한 이유라고 봅니다. 자유의 맛.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한글이 가지고 있는 힘도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시대로 돌입하게 됐다. 그래서 이건 아메리카에서 가능한 기적이다. K기적이라는 건 아메리카에서 가능한 기적이다. 한국인은 사회주의, K종족주의에 빠져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해놔놓고 이걸 쟁취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의 독재성, 비인간성, 비효율성을 알게 되고 K종족주의가 얼마나 원시적인가 또 알게 되고 그걸 뭘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북한 꼬라지를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패권국가 미국이 전폭적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요. 유럽 전체보다 한국을 더 남한 요 쪼매난 나라를 더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은 K지역 기적은 한미 합작의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K기적 만든 대한민국의 두 다리.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받쳐주는 두 다리가 튼튼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K기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받쳐주는 두 다리, 이게 뭐냐? 하나는 한미동맹. 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이걸 첫째로 꼽고 싶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는 군사동맹 위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치동맹, 민주주의 동맹으로 전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다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사회체제. 이거는 활력은 있습니다만 여기엔 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넘어가지고 민주공화국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활력과 번영을 가지는 기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다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또 더욱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키워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